저는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저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70대 박 씨의 통장 잔고는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금 월세 4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하루 식비를 1만 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박 씨의 고등학교 동창은 어떨까요? 평생 저축은 거의 안 했지만 20대에 빚내서 산 작은 아파트 한 채 덕분에 지금 1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돈을 모으기만 했느냐, 굴렸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저축하고 계신 분들, 그 돈이 매일 조금씩 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성실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0년 전에 자장면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이에요. 통장에 있는 만엔 그대로 만원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장면 개수는 3개에서 1개 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저축의 함정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0년에 1억 원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이자 포함해서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지금 30억 원이 넘어요. 차이가 무려 26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이 9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3억 원을 넘었거든요. 4년 만에 4억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 사람은 얼마를 모았을까요? 고작 4,800만 원이에요. 집값 상승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럼 은행은 왜 저축하라고 광고하는 거야? 답은 간단해요. 은행은 여러분의 돈으로 돈을 버니까요. 여러분이 예금에 넣은 돈을 연 2%에서 3% 이자로 가져가서 대출자에게 연 5%에서 7%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 차익이 은행 수익이에요. 더 재미있는 건 대출받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들이 매년 10%에서 20%씩 올라가는 동안 저축한 사람은 2%에서 3% 이자 받으면서 나는 안전하게 재테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함정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 친구 형이 2015년에 결혼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당시 손에 쥔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한 명은 빚내서 집 사자고 했고 한 명은 일단 전세 살면서 모으자고 했죠. 결국 전세를 선택했고 매달 200만 원씩 성실하게 저축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는 약 2억 원이 넘게 모였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 샀더라면 4억 원이었던 그 아파트가 지금 11억 원이에요. 만약 그때 빚내서 샀다면 대출 갖고도 순자산이 5억 원은 넘었을 겁니다. 저축으로 모은 2억 원과 5억 원, 차이가 무려 3억 원이에요. 이게 9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빚내서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축만으로는 절대 자산을 제대로 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인플레이션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요. 그럼 같은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한국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씩 물가가 올랐는데 은행 이자는 2%에서 3% 수준이었어요.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뒤로 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이에요. 이자에 붙는 세금이 15.4%거든요. 연 3% 이자를 받아도 세금 떼면 실제로는 2.5% 정도만 남아요. 그런데 물가가 3%에서 4% 오르면 결국 매년 1%에서 2%씩 가난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저축만 하면 실질 구매력은 30%에서 40%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부자들의 통장 사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통장을 3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 현금으로 둡니다. 두 번째는 투자 대기 통장,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할 때 사기 위한 탄약용이에요. 세 번째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자산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부자들은 자산을 최소 4가지에서 5가지로 분산합니다. 주식 30%에서 40%, 부동산 20%에서 30%, 채권 10%에서 20%,
금이나 원자재 5%에서 10%, 현금 5%에서 10% 이런 식이죠. 한 가지가 떨어져도 다른 게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자산 구성을 보면 현금과 예금이 60%에서 70%예요. 나머지 30%에서 40%도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나 보험 같은 거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생산 자산은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니까 부자와 격차가 해마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2023년 한국 가계 저축률이 4%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최근 10년 중 최저예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생활비만 늘어나니까 저축할 여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은 돈마저 예금에만 넣어두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2024년 기준 1,900조 원을 넘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의 돈이 은행을 거쳐서 대출자에게 가고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집을 사서 자산을 불리는 구조인 겁니다. 성실한 저축자가 오히려 손해보는 시스템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는지 아시죠? 부모님은 30년 전에 월급 100만 원 받으면서 20만 원 모아서 집 샀어요. 월급의 20% 저축으로 집을 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월급 300만 원 받아도 60만 원씩 저축해서는 절대 집을 못 삽니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저축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2010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 월 100만 원씩 저축한 사람은 14년 동안 약 1억 7천만 원을 모았죠. 그런데 그 아파트는 지금 12억 원이에요. 8억 원이 오른 겁니다. 저축으로 모은 돈의 5배가 그냥 집값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저축의 목적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비상금은 예금에 두되 장기 자산은 무조건 투자로 돌려야 해요. 1년 안에 쓸 돈은 예금, 3년에서 5년 후에 쓸 돈은 채권이나 안전한 ETF, 10년 이상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월급의 최소 20%에서 30%는 무조건 투자 자산으로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월급날 다음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안 쓰게 됩니다. 이렇게 10년만 하면 월 50만 원 투자 기준으로 원금 6천만 원의 수익 합쳐서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부터 시작하세요. 코인 오른다고 묻지마로 코인 사거나 남들 하니까 단타 매매하는 건 저축보다 더 빠르게 가난해지는 지름길이에요. S&P 500 같은 미국 대표 ETF나 국내 대형주 중심 ETF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건 나중에 공부하면서 천천히 추가하면 돼요. 네 번째,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주식만 100%, 부동산만 100%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주식 50%, 채권 30%, 금 10%, 현금 10% 이런 식으로 분산하면 한 가지가 떨어져도 다른 게 받쳐줍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쓰는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다섯 번째, 손실 공포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주식이 10% 떨어졌다고 바로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자산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S&P 500은 100년 역사상 20년 이상 보유하면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어요. 단기 변동성은 무시하고 꾸준히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인드셋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겁니다. 매달 50만 원을 투자하는 건 5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10년 후 1억 원이 될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소비를 줄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리의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월 5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원금은 1억 2천만 원인데 복리 효과로 약 3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2% 예금에 넣으면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투자와 저축의 차이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걸 30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월 50만 원, 연 8% 투자하면 약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예금에 넣으면 2억 2천만 원 정도예요. 차이가 무려 5억 원이 넘어요. 같은 돈을 넣었는데 결과는 3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에요.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에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30년 후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둘 다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저축만으로도 집 사고 노후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월급의 50%를 저축해도 집값 상승률 못 따라가는 시대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돼요.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통장에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유튜브 보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산 소득이고,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저축 습관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한국인의 저축 습관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그 훌륭한 습관의 방향만 조금 틀어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통장은 돈을 숨기는 금고가 아니라 돈을 세상으로 내보내서 일하게 만드는 발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통장에 2억 원 있지만 월세 사는 사람? 아니면 자산 10억 원으로 배당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사람?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물가는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출발선에 섰습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면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통장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